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단 한 문장으로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숫자와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은 진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충격적 현실. 한 명의 미국 경제학자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계산하지 못한 것,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한국의 비밀. 그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이 한국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발견한 충격적 진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국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에반 매튜스입니다. 2025년 3월 말 저는 워싱턴 DC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제 앞에는 몇 주 동안 밤낮으로 연구해 완성한 미국 무역 자립화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간단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충분히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백악관 경제팀에서 검토 중인 새로운 무역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경제자문위원장이 제 발표가 끝난 후 정중하게 말했어요. 회의에 함께 참석한 상무부 고문 앤드류 코엔은 제 분석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조립 잘하는 나라예요. 핵심 부품은 미국과 유럽이 만들고 있죠. 앤드류는 제 대학 선배이자 오랜 경쟁자였어요. 그런 앤드류가 제 연구를 지지한다는 사실이 더 큰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가치가 약한 나라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보유했다는 건 착각일 뿐이죠. 제 발표가 끝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학문의 세계에만 있던 교수가 실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매튜스 교수님, 좋은 소식입니다. 대통령께서 보고서를 검토하셨고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정책 결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자리에 앉아 그 의미를 곱씹었어요. 학자로서 국가 정책에 기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명예였습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한국산 전자기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저는 기자회견장 뒷줄에 앉아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어요. 내 연구가 실제 정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미국 경제 주간지 기자 에밀리 로건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매튜스 교수님, 이번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요. 오히려 미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겁니다. 자신감 넘치는 제 대답이 전국에 생중계됐어요. 백악관을 나와 앤드류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에반, 정말 멋진 일을 해냈어. 우리가 함께 만든 정책이 역사를 바꿀 거야. 고마워, 앤드류. 내 지원 없이는 어려웠을 거야. 앤드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세계는 미국이 진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한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이 결정이 단순한 경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미국과 한국 관계의 큰 전환점이 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다음날 언론 인터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진정한 기술 자립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그 문장을 노트북에 적으며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려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밤 풍경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한국 없이도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가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요. 제 연구실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경제 이론을 적용한 결과였으니까요. 그 자신감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짧은 시간의 착각이었다는 걸 곧 깨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 이론이 얼마나 현실과 떨어져 있었는지 곧 배우게 될 테니까요. 관세 정책 시행 후 불과 3일 만에 첫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제 연구실 컴퓨터 화면에 이상한 알림이 떴어요.
미 연방 공급망 대시보드에 빨간색 펜딩 오류가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시스템 지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새 정책이 시행되면 늘 있는 조정 기간일 거예요. 제 조교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긴급 발표를 했어요. 일부 데이터 센터가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합니다.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한 조치입니다. 뉴스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의 배터리 생산 라인이 멈췄다는 거예요. 한국산 2차 전지 분리막 공급 중단으로 당분간 생산 속도를 50% 줄입니다. 제 이론이 틀린 걸까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장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텍사스 송전회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초대형 변압기 미입고로 신규 전력망 가동이 2달 지연됩니다. 연방 공급망 시스템에 접속해보니 KO 국가코드 지연 건수가 무려 6,400건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점점 걱정이 커졌어요. 앤드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앤드류, 데이터 봤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이 정도로 놀랄 일인가? 역시 학계 사람은 실전 감각이 없군. 앤드류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건 정책 초반에 늘 있는 일이야. 시장은 곧 적응할 거야. 그의 확신에 찬 태도가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한국산 분리막, 포토마스크, 초정밀 부품들이 들어오지 않아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애플, 인텔, GM 등 미국의 핵심 기업들이 비슷한 발표를 쏟아냈어요. 백악관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3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들이 가득했죠.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시장이 한국산 부품을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생긴 혼란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자 앤드류가 적극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한공급처 목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곧 전환될 거예요. 회의는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공급망 데이터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제서야 심각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대체 불가능한 한국산 핵심 부품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에는 점점 늘어나는 펜딩 상태의 주문들이 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6,400건에서 8,200건으로. 그리고 다음 날에는 12,000건이 넘었어요. 앤드류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단기적 혼란일 뿐이야. 미국 기업들이 곧 대체품을 찾아낼 거야.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이론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 기술이 쉽게 대체 가능한 걸까? 그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매일 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제가 간과한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론과 현실 사이에 점점 더 큰 간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미국 전역의 공장들이 생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자문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됐어요. 한국 정부나 기업들과 직접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무장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미국이 약해 보이는 거예요. 앤드류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제가 중간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실사단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현장 상황을 직접 파악해서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한국에 실사단을 보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세요. 회의가 끝난 후 앤드류가 복도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뭐라고 직접 가? 우리가 기술 분석 못하는 사람들인가? 그게 아니라 앤드류,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너까지 그쪽 편에 설 거냐? 우리가 함께 만든 정책이잖아. 앤드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실 앤드류 입장도 이해했습니다. 이 정책은 그의 정치적 명성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실사단은 이미 결정됐어.
나도 함께 갈 거야.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이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앤드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지만 그의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제가 쓴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한국은 보완제 시장에 위치함. 핵심 부품 대체 가능. 제 손으로 쓴 이 문장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럴까?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어요. 놓친 부분은 없는지, 간과한 변수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 내 전자제품 가격 평균 15% 상승, 소비자 불만 고조, 자동차 업계, 부품 부족으로 생산량 30% 감소 예상. 화면에는 텅 빈 선반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모습이 비춰졌어요.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실사단 다른 멤버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상무부, 국무부, 그리고 여러 산업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내가 틀렸을지도.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 이론이 틀렸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저에게 있었어요. 연구자로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이 비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론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이미 많은 의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공항에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실장 김지수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튜스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지수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친절하게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방문 일정은 이미 조율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관세청부터 시작해서 주요 기업들을 방문하실 거예요. 김지수의 차분한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첫 방문지인 한국관세청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대형 스크린월에는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전 세계 무역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관세청 스마트 게이트 시스템입니다. 모든 수출입 물품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리해요. 김지수의 설명에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특별한 점이 뭐죠? 실사단의 한 멤버가 물었습니다. AI가 모든 화물의 이동을 예측해 최적 경로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짧은 수준이죠. 숫자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평균 통관 시간이 고작 1.5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평균 24시간이 넘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확성과 신뢰예요. 우리는 시스템을 믿고 시스템은 우리를 믿습니다. 김지수의 대답이 의외로 철학적이었어요.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모두 방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곳은 머리카락 두께의 10,000분의 1 수준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0.01 마이크로미터의 정밀도로 작업합니다. 안내원의 설명에 놀랐어요. 클린룸 내부는 믿기 힘들 정도로 깨끗했어요. 공기 중 먼지 입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포토마스크 블랭크는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큼 소수 기업만 생산 가능한 제품입니다. 포토마스크라는 단어에 귀가 쫑긋했어요. 며칠 전 미국 기업들이 공급 부족을 호소했던 바로 그 부품이었습니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정밀도와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담당자의 대답이 제 이론에 의문을 갖게 했어요. 오후에는 초대형 변압기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 거대한 변압기가 제작되는 과정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 초대형 변압기는 전 세계에서 단 2나라만 생산 가능합니다. 공장 관계자의 설명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과 독일이죠. 하지만 독일은 제작에 1년 이상 걸립니다. 납기를 정확히 맞추는 건 한국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텍사스 송전회사의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대형 설비는 왜 다른 나라에서 만들기 어려운가요? 제가 물었어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경험과 신뢰입니다. 우리는 20년간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어요. 자부심이 담긴 그 대답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조립국가, 그 표현이 이제는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조립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최첨단 기술과 장인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펼쳤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 기술은 대체 가능하다. 그 문장을 지우고 새로 적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핵심은 정밀함과 신뢰성에 있으며 이는 쉽게 대체할 수 없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셋째 날, 우리 일행은 SK 첨단물류 제어센터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주요 수출 물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곳이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관제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대형 스크린에는 전 세계로 이동 중인 화물들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SK 첨단물류제어센터의 기술 책임자 최성우가 답했어요. 전 세계로 나가는 모든 한국 제품의 이동을 예측하고 관리합니다. 예측이요? 네. 우리는 단순히 관리하는 게 아니라 미리 상황을 예측해 준비합니다. 최성우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AI 예측 납기 역상 공정 자동화 이 세 단계로 움직입니다. 최성우는 저희를 관제실 중앙으로 안내했어요. 이 시스템은 1000분의 1초 단위로 모든 물류 흐름을 감지하고 조정합니다. 사람 심장 박동보다 더 빠른 속도죠. 저는 그 정밀함에 놀랐어요. 그렇게 정확한 이유가 있나요? 물류는 생명과 같습니다. 심장이 잠시만 멈춰도 사람이 위험해지듯 물류도 잠시만 멈추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죠. 철학적인 대답이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성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어요. 우린 단순히 납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상황을 예측해서 정확한 시간에 도달하도록 만듭니다. 그 말의 순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기업들은 납기일까지 어떻게 물건을 보낼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접근해요. 언제 출발해야 정확히 그 시간에 도착할까를 먼저 계산하죠.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결과는 같아 보이지만 철학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자연스럽게 지켜질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제 연구, 제 이론, 제 보고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새롭게 보였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김지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매튜스 교수님, 괜찮으세요? 생각이 많아 보이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그저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많네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김지수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이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기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해요. 김지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술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철학과 태도가 중요하죠. 오후에는 SK 자동화 센터를 방문했어요. 로봇들이 물건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포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로봇들은 얼마나 정확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오차율은 10만 개 중 1개 미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로봇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또다시 사람을 강조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왜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계는 프로그램된 대로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다하죠. 기계는 신뢰를 만들지 못합니다. 신뢰는 오직 사람만이 만들 수 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미국에 보고서를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 모든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간단하게만 썼어요. 한국 기술 시스템을 직접 확인 중. 예상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 발견. 상세 보고는 귀국 후 제출하겠음.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던 경제 이론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요와 공급, 대체재와 보완재, 시장 균형. 하지만 이런 이론들로는 오늘 본 현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예측해서 도달하게 만든다는 개념은 제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잠들기 전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내 이론은 불완전했어. 실제 세계는 훨씬 복잡하고 아름답구나.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시스템은 단순한 제조 능력을 넘어선다. 그들의 강점은 정밀도와 신뢰성에 있으며 이는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가치다. 솔직한 마음을 담았어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백악관으로 직행했습니다. 앤드류가 복도에서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어땠어? 한국에서 뭘 발견했나? 냉소적인 말투였지만 그의 눈에는 진짜 궁금함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었어. 앤드류. 한국 기술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복잡해. 뭐, 넌 그들에게 휘둘린 거야? 앤드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휘둘린 게 아니라 사실을 본 거야. 우리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아. 앤드류도 나름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경력과 신념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어요. 그때 참모진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큰일입니다. 여러 언론사에 백악관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했어요.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면 5월 내 주요 공정 40% 마비 가능. 한국과의 협력 라인 재설계 검토 중. 비공식 수입 루트, 관세 예외 처리 요청 초안 작성 중. 백악관 내부 문건이 그대로 언론에 공개된 거였어요. 앤드류는 즉시 반박 성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진짜 패배는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는 겁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과 사람이 하나가 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뭘 제안하시나요? 앤드류가 제 대답을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그도 내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에도 이익이 될 거예요. 앤드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우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눈빛에는 불안함이 보였어요. 나도 앤드류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정책 실패는 그의 커리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많은 참모들이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전역에서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에밀리 로건도 있었어요. 매튜스 교수님, 한국 방문 후 입장이 바뀌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저는 사실만을 말할 뿐입니다. 한국의 기술 시스템은 제가 이론으로 분석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관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정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뿐이에요. 인터뷰 후 에밀리가 사적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달라졌군요. 불과 2주 전에는 한국 기술이 대체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했는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맞아요.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직접 경험했죠. 그날 밤 워싱턴 포스트가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백악관, 한국 관세 정책 재검토 중. 미국과 한국 무역관계 새 국면 맞이할 듯.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제가 시작한 정책이 이제 철회될 위기에 처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학자의 자세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예일대학교 총장이었어요. 매튜스 교수, 학교로 돌아올 생각 있으신가요? 학생들이 교수님의 새로운 관점에 대해 많이 궁금해합니다. 네,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게 가르칠 것이 많이 생겼네요. 일주일 후, 저는 예일대학교 강단에 다시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경제학 이론과 현실의 거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제 관세 정책 참여와 한국 방문 소식은 이미 캠퍼스에 퍼져 있었거든요. 2주 전, 저는 한국 기술이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25% 관세가 부과됐죠.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보니 제 이론이 얼마나 현실과 거리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자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강의 중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예일대 3학년 리사였습니다. 교수님, 그럼 진짜 경제는 뭔가요?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과 다른 건가요? 정확히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진짜 경제는 숫자나 그래프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과 가치관에 있어요.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의 철학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교수님의 새 보고서는 언제 나오나요? 지금 한국 기술 시스템의 가치 보고서를 작성 중입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있게 접근하려고 해요. 그날 오후 연구실에서 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국무부였어요. 매튜스 교수님, 미국과 한국 R&D 협력센터 설립안에 대한 자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놀라웠지만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물론이죠. 두 나라의 강점을 결합하면 더 큰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최성우가 준 특별한 자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납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상황을 예측해 정확한 시간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이 개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에는 에밀리 로건과 인터뷰 약속이 있었습니다. 대학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번 일이 교수님의 경제학 이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에밀리의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론은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고 있어요. 이제는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와 철학까지 고려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넘어 약속이 자연스럽게 지켜질 환경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터뷰가 글로벌 이코노믹 타임즈에 실렸고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학계에서는 제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일부 동료 교수들은 제게 실망했지만 더 많은 이들이 용기 있는 태도라며 지지해줬어요. 앤드류도 점차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등을 돌렸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에반, 우리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하는 앤드류의 목소리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 제 수업에 등록하려는 학생들이 급증했어요. 경제학의 새로운 관점 이론과 현실의 조화라는 제목의 특별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첫 강의 날, 강의실은 입추의 여지없이 꽉 찼어요. 강단에 올라 학생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진짜 경제에 대해 가르칠 수 있게 됐다. 워싱턴 포스트의 일면에 제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에반 매튜스 교수, 한국 기술 시스템의 가치 보고서 작성 중. 미국과 한국 R&D 협력센터 설립안 검토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 백악관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 변화를 밝히지 않았지만 물밑에서는 많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관세 예외 품목을 검토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핵심 기술 제품들은 관세 예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 의견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앤드류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가 저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내 분석 자료 좀 더 보내줄 수 있을까? 정책 수정 검토 중이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갈등은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모두 미국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원했으니까요. 특별위원회 활동과 함께 제세 보고서 작성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 예측과 신뢰의 경제학. 이번 보고서에는 단순한 기술 분석을 넘어 한국 기업과 사람들의 철학까지 담으려 합니다. 보고서 서문을 다음과 같이 시작했어요. 내가 만든 이론은 한국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않았던 그 나라는 세계를 가장 조용히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예일 대학교에서의 강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리사는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교수님, 한국의 기술 철학을 미국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어제 김지수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매튜스 교수님,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미래기술과 경제포럼에 연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갈 수 있는 기회니까요. 최성우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최 박사님,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그런 정확한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더 자세히 배우고 싶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의 문제예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삶의 기본으로 여깁니다. 백악관에서는 보다 공식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재검토 진행 중이라는 성명이 곧 발표될 수 있어요. 언론은 이를 사실상의 정책 후퇴로 해석하겠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건 후퇴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확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에요. 그 자리에서 제가 할 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의 시대를 넘어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미국 경제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에밀리가 어제 제게 전해준 비공식 정보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정상회담이 다음 달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준비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해요. 어젯밤 제 책상에 앉아 새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경쟁만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철학과 가치가 만나 시너지를 낼 때 진정한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보았던 그 기술과 시스템처럼 조용히 빛나면서도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경제학은 숫자나 이론이 아니라 사람과 신뢰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은 그것을 이미 실천하고 있었고, 그래서 세계를 가장 조용히 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밀리의 말대로 저는 달라졌어요. 더 나은 방향으로 말이죠. 이제 제가 할 일은 제가 배운 이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리사와 같은 학생들이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심장, 그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5번가의 최고급 백화점 앞에서 수백 명의 미국인들이 한밤중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CEO들과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직접 대형 트럭 3대를 끌고 나왔죠. 한국산이 확실한가요? 진짜 정품 맞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물건을 가득 실어갔습니다. 하루 만에 준비했던 6개월 물량이 전부 동이 났고 재고를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아니, 왜 한국에서만 파는 거죠? 그들의 항해 전화는 백화점을 마비시켰고 급기야 뉴욕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식품 유통업체의 주가까지 폭락했습니다. 연매출 50억 달러의 거대 기업이 하루아침에 흔들렸고 최고급 매장의 VIP 고객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분노했습니다. 15년차 수석 바이어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했고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미슐랭 스타 셰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자존심을 지키던 그들이 한국의 작은 물건 하나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두바이 왕실에서는 특별 주문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들은 앞다투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부산의 작은 전통시장은 세계적인 셰프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글로벌 마켓의 수석 구매 담당자 제이슨 스미스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15년간 미국 최고의 프리미엄 식품 유통업체에서 일해왔죠. 특히 유럽의 최고급 주방용품들을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소개하며 업계에서 나름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최신 트렌드를 보여주는 시장 분석 리포트가 쌓여 있고 매주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셰프들과 미팅을 가집니다. 그들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선별하는 것, 그것이 제 자부심이자 책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 자부심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완전히 실망이군요. 이런 제품으로는 우리 시장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글로벌 마켓 본사 회의실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제 앞에는 새로 들여올 아시아 브랜드의 신제품 샘플 3개가 놓여 있었죠. 일본의 조지루시, 중국의 미지아, 그리고 한국의 한 브랜드였습니다. 저는 15년 경력의 수석 구매 담당자로서 미국 동부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글로벌 마켓의 품질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아시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변화가 필요해요. 재무 담당 임원인 엘리가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아시아 식품 시장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리, 당신도 잘 알잖아요. 우리는 최고급 식품 유통업체입니다. 월스트리트 금융맨들과 할리우드 스타들이 찾는 곳이죠. 값싼 전자제품으로 우리 매장의 격을 떨어뜨릴 순 없어요.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 밖으로는 맨해튼의 마천루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죠. 저는 테이블 위의 제품들을 다시 한번 눈으로 훑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제품은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한국이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제 양복이나 명품 시계처럼 장인 정신이 필요한 제품은 유럽이 최고죠. 대량 생산은 중국과 일본의 영역이고요. 한국은 글쎄요, 매운 음식이나 드라마 정도가 전부 아닙니까? 제 말에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중국계 바이어 리우가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제이슨 씨, 편견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현대의 아시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다는 걸 아셔야 할 텐데요. 리우의 말에 저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최근 들어 리우는 아시아 식품과 주방용품 시장 개척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의 의견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리우 씨, 당신은 중국 계시니 아시아 제품을 밀어주고 싶으신가 보군요. 하지만 우리 매장은 최고급 유럽 제품만을 고집해온 자부심이 있습니다. 르크루제, 스매그, 보덴. 이런 브랜드들이야말로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거죠. 리우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이슨 씨, 아직도 모르시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전역에서 한국의 이 제품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난리가 났다는 것을요. 어떤 고객들은 직접 트럭까지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뉴욕 한인타운의 서울 키친이란 곳을 들어보셨나요? 월스트리트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라던데. 하지만 시장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타운의 서울 키친이란 곳을 들어보셨나요? 월스트리트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라던데.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인타운의 식당이 월스트리트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리우 씨, 근거 없는 소문으로 저를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제가 뉴욕 식당가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직접 가보시죠. 리우가 말을 자르며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한인타운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죠. 그곳은 제게 있어 그저 뉴욕의 이국적인 관광지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가보죠. 하지만 제 생각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간 저는 단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고급 식재료와 주방용품만을 고집하며 글로벌 마켓을 뉴욕 최고의 식품 유통업체로 만드는 데 기여했죠. 그때 책상 위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녁 7시, 리우와의 약속 시간을 알리는 소리였죠. 저는 한숨을 쉬며 코트를 걸쳤습니다. 창 밖으로는 벌써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있었고 맨해튼의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이라. 택시를 타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호기심도 생겼죠. 오늘 저녁 제 예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는 결심을 하며 저는 가죽 시트에 등을 기댔습니다. 택시가 맨해튼을 벗어나 퀸즈로 향하는 동안 저는 오늘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매출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죠.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아시아 음식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품격과 전통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의 제품을 우리 매장에 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김치 냄새 나는 나라의 제품을 어떻게 최고급 매장에서 팔 수 있겠습니까? 택시가 한인타운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깨끗했지만 여전히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죠. 한글로 된 간판들이 즐비한 거리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이곳에 오기로 한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제이슨 씨, 여기 계셨군요. 리우가 레스토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특유의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서울 키친입니다. 들어가시죠. 레스토랑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모던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손님들의 면면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정장 차림의 서양인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은 마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 온 것처럼 우아한 자세로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곧 이 레스토랑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 확신하며 저는 리우를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식 숟가락과 젓가락이 놓여 있었고 정갈하게 차려진 찻잔에서는 구수한 보리차 향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이국적인 분위기가 월스트리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죠. 어서 오세요. 서울 키친입니다. 우아한 한복 차림의 여성 매니저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세련된 매너와 유창한 영어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메뉴판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지 셰프가 직접 코스를 구성해드리면 어떨까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극찬을 받은 메뉴입니다. 리우가 저를 바라보며 제안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어차피 이 식당의 허술함을 증명하기 위해 온 자리였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영 불편하네요. 굳이 이런 곳까지 와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방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깔끔한 셰프복 차림이었고 눈빛만큼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셰프보다도 강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키친의 민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리우 씨께서 글로벌 마켓의 제이슨님을 모시고 오신다고 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민지는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 출신의 수석 셰프였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따라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합니다. 특히 할머니가 남기고 간 낡은 가마솥과 레시피 노트는 그녀의 꿈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죠. 제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맛을 지키되 세상의 변화도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늘 고민했습니다. 민지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례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지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자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식이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우리 매장의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니까요. 순간 민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대답했죠. 그런 말씀이시라면
더욱 제 요리를 보여드려야겠네요. 우리나라 음식의 가치를, 아니, 우리나라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기술이라니요. 김치와 불고기를 만드는데 무슨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첫 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한식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통 한식 그릇에 담긴 음식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죠. 이건 저희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전통 가마솥 공법으로 지은 솥밥을 재해석한 요리죠. 검은 트러플과 금박이 올려진 솥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맛이었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었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편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만든 건가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리는 것을 느꼈죠. 민지는 제 눈빛의 변화를 알아챘는지 그제서야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녀의 미소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비결은 바로 이 가마솥과 최신 주방기기의 완벽한 조화에 있습니다. 저희는 전통 가마솥의 화력과 온도를 분석해 이를 현대 전기밥솥에 그대로 구현했거든요. 보시겠습니까? 민지는 저를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회의실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한국산 전기밥솥이 있었지만 그 모습은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이 밥솥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최신 모델입니다. 쌀의 품종, 물의 양, 습도까지 모든 것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최적의 조리 환경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민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밥향이 주방 전체에 퍼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첨단 기술만으로는 절대 이런 맛을 낼 수 없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제품의 진정한 경쟁력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의 기술을 바라보았는지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신념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중국계인 리우가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우리 매장에서 파는 건 최고급 유럽 제품들 뿐이에요. 고객들의 신뢰를 저버릴 순 없습니다. 제 말에 민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방 한켠에 있는 태블릿을 꺼내들었죠. 제이슨님,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우리 레스토랑을 다녀가신 월스트리트 고객들의 후기입니다. 특히 이 밥솥으로 지은 밥을 맛본 후에는 모두가 같은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화면에는 수많은 후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잘 아는 투자은행 CEO들의 이름도 있었죠. 그들은 하나같이 이 레스토랑의 음식과 특히 밥맛을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적혀있는 분들 다 우리 매장의 VIP 고객들이에요.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일본 조지루시와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국 제품으로 바꿀 순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리우가 불쑥 끼어들었죠. 제이슨 씨, 방금 전화가 왔는데 조지루 씨가 계약을 파기했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에 집중하기로 했다네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개월간 준비해온 계약이 물거품이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제 고집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이슨님,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김치와 불고기만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통의 가치를 알기에 그것을 현대기술로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날 아침 글로벌 마켓 본사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지루 씨와의 계약 파기 소식이 전해지자 임원들 사이에서는 술렁임이 가득했고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제이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 이미 조지루 씨 제품 입고를
전제로 마케팅 계획을 세워놨다고요. 엘리가 제 사무실로 들이닫듯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는 빨간색으로 떨어지는 주가 그래프가 보였죠. 알고 있습니다, 엘리. 하지만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회장님이었죠. 제이슨, 이사회에서 자네를 찾고 있네. 당장 회의실로 올라오게. 회장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쓰디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어젯밤 서울 키친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상층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사진들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창 밖으로는 뉴욕의 출근 시간 교통 체증이 보였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죠. 제이슨, 자네가 15년 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 한 일은 인정하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심각하다네.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조지루시마저 우리를 떠났어. 게다가 중국의 미지아는 이미 월마트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군. 순간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지아까지 시장에서 사라진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리우 씨에 따르면 자네가 어제 한국 제품에 대해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고 하던데. 회장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리우가 이미 보고를 했다는 걸 눈치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죠. 네. 하지만 회장님, 우리가 갑자기 한국 제품을 도입하기에는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네. 다만 우리도 신중해야 하니 자네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보게. 부산이라고 하던가. 그곳의 전통 시장과 기업을 둘러보고 오게. 이사회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제게는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고 그 사이에 한국 제품의 가치를 확인하고 돌아와야 했죠.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책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맨해튼의 마천루들이 보였지만 오늘따라 그 풍경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이슨 씨, 문득 리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미소를 띠고 있었죠. 왜 이러시나요? 어제만 해도 한국 제품에 대해 꽤 흥미로워하시지 않았습니까? 리우 씨, 당신도 알잖아요. 이건 단순한 제품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요. 리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이슨 씨, 혹시 진짜 두려운 건 변화 그 자체가 아닐까요? 당신의 15년 경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변화였고 제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민지 씨가 보여준 것처럼 전통과 혁신은 공존할 수 있어요. 당신의 경험과 새로운 시도도 마찬가지죠. 리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엘리였죠. 제이슨, 큰일 났어요. 중국 미디어에서 우리 회사가 아시아 제품을 무시했다는 기사가 퍼지고 있어요. 당신이 한국 제품을 폄하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것이 틀림없었죠. 하필 지금 이런 일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요 고객들이 SNS에서 불매운동을 시작했어요. 특히 아시아계 고객들의 반응이 심각해요. 엘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급히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죠. 이미 수많은 매체가 우리 회사의 문화적 편견을 비판하고 있었고 글로벌 마켓 보이콧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SNS에서는 우리 회사를 비난하는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죠. 제이슨, 회장님께서 다시 찾으십니다.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회의실에 다시 들어섰을 때 이사진들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제이슨, 상황이 심각하네. 자네는 내일 당장 한국으로 떠나야겠어. 이번 출장은 단순히 제품을 보고 오는 게 아니야. 우리 회사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네.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자 한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제이슨을 보내는 게 과연 현명할까요? 그는 이미 아시아 제품에 대한 편견.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제이슨이 가야 하네. 그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나. 회장님의 말씀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죠.
이제 제 어깨에는 회사의 미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저는 어젯밤 민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알기에 그것을 현대기술로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단순히 제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걸요.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뉴욕의 풍경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할 때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첫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죠. 1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출장을 다녔지만 이번만큼 부담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제이슨 씨, 잘 오셨습니다. 입국장에서 저를 맞이한 건 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서울 키친에서 만났을 때와는 다른 비즈니스 정장 차림이었죠. 민지 씨,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하셨어요. 제가 한국 전통시장과 기업을 안내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차에 오르면서 저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출장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 평가자가 될 사람과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죠. 지금 우리는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모습과 그 속에 숨어있는 현대기술의 조화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초현대식 건물들과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고 도로를 달리는 차들도 대부분이 최신형 전기차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건 알겠지만 제 말에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직접 보셔야 해요. 특히 부산의 전통시장은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니까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펼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회사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SNS에서는 글로벌 마켓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죠. 걱정 마세요. 곧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민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죠. 부산에 도착하자 우리는 곧장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전통시장인가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서 오이소. 구경하고 가이소. 낯선 사투리가 정겹게 느껴졌죠. 방금 볶은 참기름 향이 코끝을 스치고 시장 한켠에서는 할머니들이 솥뚜껑 위에서 김을 구워내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나무 기둥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배어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전통등은 현대식 LED 조명과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런 광경은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시장과도 달랐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들리는 정겨운 사투리는 마치 오래된 고향을 찾은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오래된 시장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첨단 시스템으로 가득했습니다. 각 점포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고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 전기밥솥의 시작점입니다. 민지가 안내한 곳은 시장 한켠에 있는 오래된 그릇가게였습니다. 그곳에는 전통 가마솥부터 최신형 전기밥솥까지 다양한 취사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김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죠.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밥솥 개발자 중 한 분의 어머니세요. 40년 전 이 시장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오늘날 세계적인 기술이 되었답니다. 김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앨범을 꺼내 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죠. 젊은 시절의 김할머니와 그의 아들이 작은 공방에서 밥솥을 연구하는 모습, 첫 제품이 나왔을 때의 기쁨에 찬 표정들. 우리 아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술입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품 개발 이야기가 아닌 한 나라의 자부심과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지금 이 시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기밥솥은
그때의 기술을 계승한 제품들입니다.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시장을 둘러보니 곳곳에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각 점포에서 사용하는 전기밥솥들이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모든 밥솥이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있어요. 시장의 온도, 습도는 물론 고객들의 선호도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취사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전통시장의 경험과 빅데이터가 만나 만들어내는 혁신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본사에서 보낸 긴급 메시지였죠. 제이슨, 중국 미지아가 월마트와의 계약을 파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 아시아 불매운동의 영향이래. 이제 우리에게는 기회밖에 없어. 부산에서 뭔가 찾았나?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은 분명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 전통시장의 기술에 걸어도 될까요? 제이슨 씨, 이제 진짜 보여드릴 곳이 남았어요. 민지가 저를 이끈 곳은 시장 뒤편에 있는 작은 연구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장 뒤편의 작은 연구소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 전기밥솥의 심장부입니다. 넓은 실험실 안에는 수십 대의 전기밥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연구원들은 각종 첨단 장비를 다루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들이 흐르고 있었죠. 여기서 무얼 하는 곳인가요? 이곳에서는 전통 가마솥의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고 있어요. 할머니들의 손맛까지도요. 민지의 설명에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맛을 디지털화한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때 한 연구원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전국의 전통시장을 다니며 수천 명의 상인들이 가마솥으로 밥을 짓는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불 조절부터 물 온도, 쌀을 씻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데이터화했죠. 연구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데이터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전통시장 상인들의 움직임을 3D로 스캔한 영상, 가마솥 내부의 온도, 변화를 마이크로 단위로 측정한 그래프, 심지어 쌀알 하나하나의 수분 흡수율까지 분석한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 데이터들을 학습시켰어요. 그 결과 연구원이 버튼을 누르자 옆에 있던 전기밥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뚜껑을 열자 완벽한 고슬고슬한 밥이 모습을 드러냈죠. 이건 정말 놀랍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지가 저를 지하 실험실로 안내했을 때였죠. 이제 진짜 혁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 실험실에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기밥솥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었죠. 이건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차세대 모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든 그 지역의 쌀과 물에 최적화된 취사가 가능하죠. 더 놀라운 건 민지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실시간 기후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죠. 이 밥솥은 각 지역의 기후 조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취사 환경을 조절합니다. 뉴욕의 습도가 높은 날이라면 자동으로 그에 맞춰 조리법을 바꾸죠. 심지어 고도와 기압까지 고려한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과학과 전통이 완벽하게 결합된 첨단 기술이었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민지는 제게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시장 조사 보고서였죠. 보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 고급 식당의 72%가 한국산 전기밥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은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회장님이었습니다. 제이슨, 큰일 났네. 방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우리 회사를 대대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냈어. 아시아 시장을 무시한 우리의 오만함이 결국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내용이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회장님, 제가 지금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은 제가 부산에서 본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의 현대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손맛의 디지털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제품까지. 이건 혁명입니다, 회장님.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전통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 이것이야말로 현대 소비자들이 원하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입을 열었죠. 자네, 정말 확신하나? 네, 회장님. 이제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뉴욕 최고의 바이어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편협한 것이었는지, 유럽의 전통만을 고집하며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쳐왔는지, 그리고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민지 씨,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에요, 제이슨 씨.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쓸 차례예요. 그때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였죠. 제이슨, 리우가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 회사의 내부 정보를 유출한 장본인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리우의 의도적인 도발, SNS 불매운동, 그리고 폭로성 기사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엘리. 우리에겐 더 큰 기회가 있으니까요. 당장 이사회를 소집해주세요.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확신에 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전혀 새로운 차원의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민지 씨,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야겠네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뉴욕 글로벌 마켓 본사 대회의실, 저는 이사회 앞에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맨해튼의 마천루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저는 부산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전통시장의 모습부터 최첨단 연구소의 장면들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과 현대가 별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전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 연구소에서 찍어온 영상을 보여줬을 때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죠. 이것은 단순한 전기밥솥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와 최첨단 기술이 만나 탄생한 걸작입니다. 영상에는 전통 가마솥의 열전도율을 분석하는 장면, 전국 각지 시장 상인들의 손맛을 디지털화하는 과정,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를 학습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의 확장성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죠. 이 제품은 뉴욕의 습도, 파리의 기압, 두바이의 온도까지 모든 환경 요소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최적의 조리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한 그릇의 밥을 지을 수 있는 거죠. 회장님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자네가 말하는 대로라면 이건 단순한 주방기기가 아니라는 건가? 맞습니다, 회장님. 이것은 식문화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민지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것이었죠. 이 안에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기밥솥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통합 주방 시스템. 이건 주방의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USB를 연결하자 스크린에는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전기밥솥의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주방기기들, 그리고 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스마트 주방의 모습이었죠.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리우의 배신으로 우리 회사는 큰 위기를 맞았지만 이제 우리에겐 더 큰 기회가 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때 엘리가 손을 들었죠. 방금 전 소식인데요. 리우가 중국의 미지아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비슷한 제품을 개발하려 한다는 소문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본 기술은 단순히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전통과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니까요. 그들이 모방할 수 있는 건 겉모습뿐일 겁니다.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이슨, 자네가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걸 본 적이 없네. 자네의 15년 경력 중 가장 강한 확신이군. 네, 회장님. 이번만큼은 제 모든 것을 걸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비서가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미지아가 월마트와의 계약을 전면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우리와의 거래를 제안해왔답니다. 회의실은 순간 술렁였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죠. 제이슨, 자네가 직접 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게. 한국팀과 긴밀히 협력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게. 그렇게 우리의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후 글로벌 마켓은 한국의 첨단 전기밥솥을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주방기기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제이슨 씨, 출시 첫날부터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요. 민지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맨해튼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당연한 결과예요, 민지 씨.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1년 후 우리 회사의 한국산 전기밥솥은 미국 프리미엄 주방기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첫 달 주문량만 해도 10만 대를 넘어섰고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프랑스에서만 매월 2만 대 이상이 팔려나갔고 두바이의 초호화 호텔들은 앞다투어 납품 계약을 요청해왔죠. 프랑스의 미슐랭 3스타 셰프들은 앞다투어 우리 제품의 품질을 극찬했고 두바이 왕실에서는 전 궁실의 주방 시스템을 우리 제품으로 교체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의 전통 요리 학교에서도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하며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프랑스의 알랭 뒤카스 셰프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진정한 혁신이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89%가 우리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고 일반 가정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죠. 제이슨, 이제 한국에서도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1년 후 민지는 글로벌 마켓의 아시아와 태평양 기술혁신 센터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연구소는 전통시장의 수많은 비법들을 현대 기술로 재해석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장인들의 된장 숙성 비법을 AI로 분석해 자동 발효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제이슨 씨, 우리가 다음으로 도전할 분야가 또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날처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번에는 전통 기와장인들의 기술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예요.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는 제가 먼저 물어보고 싶을 정도니까요. 우리가 또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지. 어느 날 민지가 보내온 한국 신문을 보며 저는 감회에 젖었습니다. 기사에는 제가 한국의 기술을 세계에 알린 문화 전도사로 소개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한국의 전통을 지켜온 할머니들, 그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과학자들,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들. 오늘도 저는 사무실에 걸린 부산 전통시장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할머니들이 평생 지켜온 그 정성과 마음이 첨단 기술과 만나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그것은 단순한 혁신이 아닌 우리 민족의 혼과 지혜가 만들어낸 진정한 발전이었습니다.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 이 위대한 여정은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고 혁신을 이뤄낸 우리 기술의 자부심,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우리나라의 숨은 기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